이 글은 이 땅의 늙은 어머니, 아버지들, 수많은 임계장들의 이야기를 나의 노동일지로 대신 전해보고자 쓴 것이니 책을 읽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더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임계장 이야기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진 38년간 공기업 정규직으로 일하다 2016년 퇴직 후 4년째 시급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버스회사 배차 계장, 아파트 경비원, 빌딩 주차관리원을 거쳐 버스터미널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다 쓰러져 해고되었다. 7개월간의 투병 생활 이후 지금은 주상복합 건물에서 경비원 겸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제부터 하게 될 이야기는 고령층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은퇴 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된 나 이야기이다. 은퇴자의 대부분이 70세까지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나 역시 그랬다. 나는 퇴직 후 얻은 일터에서 임계장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는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는 말의 준말이다. 임계장은 고다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다고 해서 붙은 말이다. 이 고다자 임계장들은 시급만 계산해주면 다른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매력적인 노동력이다. 석주짜리 구인 광고를 내면 일자리를 원하는 노년의 노동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고용주는 이 중에서 고분고분한 자, 뼈와 근육이 튼튼한 자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임계장들의 일터는 매연과 미세먼지, 그리고 쓰레기 속이었다. 일하다가 병에 걸리면 업무와 관계없이 노안이라 했고 치료는커녕 통지 문자가 날라왔다. 내가 네 곳의 일터를 전전해야 했던 것도 이처럼 해고가 남발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일터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하루 24시간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형태의 일자리다. 나는 이 쉬는 날에 또 다른 일터에서 다시 24시간 근무를 한 적이 있었다.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한 곳에서 받는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이 조금 오르면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인원을 대폭 줄였다. 또 무급 휴게 시간을 계속 늘려 최저임금이 올라도 시급 노동자는 더 받는 것이 없었다. 이것이 시급 노동의 현장이며 은퇴 후 일터에 뛰어든 단기 비정규직 고령자들의 세상이다. 수십만에 달하는 노인들이 믿기지 않는 비참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노령 노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전혀 없다. 정부, 입법자, 그 누구도 고령 노동자의 이런 현실을 잘 알지 못하며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다. 뒤를 둘러보면 임계장은 내 주변 어디에나 있다. 이제는 이 나라 노동자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의 단기 비정규직, 바로 임계장이기 때문이다. 임계장은 내 부모의 형제의 이름일 수 있고 또 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얻게 될 이름일 수 있다. 내가 만났던 수많은 임계장들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이제 이 글을 통해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고자 한다. 어두운 밤에만 별이 영롱하게 보이는 것처럼 낮고 힘든 자리에서 일을 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들이다. 내 글이 나이든 시급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온전히 풀어내지 못할지라도
나와 동료들이 겪었던 고단함만은 진실하게 담아낼 수 있길 바란다. 2020년 1월 오늘도 어느 시급 일터에서 임계장 첫 번째 일터 버스 회사 임계장이 되다. 나는 베이비 부머 세대로 38년간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2016년 60세의 나이에 퇴직했다. 직장을 떠날 당시 내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전업주부인 아내와 출가한 장녀 그리고 장녀와 10년을 터울인 대학 3학년 아들이 있다. 당초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할 예정이었으나 내가 퇴직할 무렵 3년 되는 과정에 전문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 했다. 아비로서 집안이 어려우니 바로 취업을 하라고 할 수 없었다. 미리 구상했던 노후 설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나는 퇴직 후에도 3년 이상 고액의 교육비를 감당하며 부양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재무사항 퇴직하기 얼마 전 딸의 혼사가 있었고 여기에 저축해놓은 돈 대부분이 들어갔다. 퇴직금은 오래전에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받아 집을 마련하는 데 썼다. 그리고 퇴직 4년 전 임금 피크제이 적용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나머지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막상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금은 거의 없었다. 부동산 지방의 중소도시에 버젓한 내 집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에 광역시로 발령을 받아 집을 구하려니 지방 중소도시와 광역시의 아파트는 억대 가격의 차이가 났다. 나는 큰 도시에 살아본 적이 없어 대도시의 집값을 잘 몰랐다. 중소도시에 집을 팔아 광역시에 그만한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다. 부족한 집값은 1억 5천만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그러고도 모자라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야 했다.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은행에서 통보가 왔다. 신용대출금의 만기가 되었는데 퇴직과 함께 내 신용도 사라졌으므로 대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시 생활하라며 날마다 집요한 독촉이 빗발쳤다. 처음 대출 받을 때의 친절함은 사라지고 은행원의 목소리에선 냉기가 흘렀다. 이달 30일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자로 처리하고 채권 확보 절차에 들어갑니다. 채권 확보는 아파트에 대한 압류 및 경매를 말합니다. 세상은 어제까지의 따스한 세상이 아니었다. 적금과 보험을 해약해서 신용대출금을 갚았다. 나는 노후를 대비해 개인연금을 들어놓은 게 있었다. 그런데 막상 지급 신청을 했더니 수령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졌다. 국민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60세부터 받겠다고 신청했더니 담당자는 그렇게 하면 조기 수령이 되어 평생 동안의 월 수령액이 많이 줄어든다고 적극 말렸다. 전 직장에서는 아들과 딸, 두 자녀의 대학 학자금 대출금을 갚으라며 그러지 못하면 집을 압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주택담보대출금도 아직 다 상환 못했는데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또 하나 늘어났다. 나는 삶에 대해 낙관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삶에는 비상구가 있기 마련이고 살고자 하면 살아남는 법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날들을 근심하지 않았고 노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퇴직하자마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이 연달아 돌출했다. 언제 어디서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삶의 비상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비상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었다. 퇴직하고 보니 내 경력이란 그저 녹슨 훈장에 지나지 않았다. 사무직 일자리는 퇴직자의 경험과 경력을 쳐주지 않았고 나이부터 물었다. 거기가
격리에 능한 젊은 여성을 원했다. 날마다 생활정보지에 구인 광고를 들여다봤다. 맨 아랫줄에 눈에 띄는 구인 광고를 발견했다. 동명 고속배차 개장 모집, 전화 상담 후 면접, 보수는 협의 후 결정. 동명 고속을 찾아 면접을 봤다. 면접관의 첫마디는 화려한 시절에 관한 것이었다. 나도 지나간 시절은 화려했어요. 당신도 이제 화려한 시절은 갔으니 그 시절을 빨리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바닥에서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근무 환경이 생각보다 힘들 텐데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등의 다짐을 받는 것으로 면접은 마무리됐다. 나는 얼떨결에 취직에 성공했다. 다음날 아침 6시 새 일터인 버스터미널로 첫 출근을 했다. 첫날 내가 한 일은 소화물을 버스 화물칸에 싣는 일이었다. 탁송 소화물은 종류나 수량, 무게면에서 어느 하나 만만치 않았다. 대충 포장한 것은 다시 청테이프로 단단히 감아야 했다. 타이어나 차량 범퍼처럼 예외적인 화물도 많이 있었다. 실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에 아슬아슬하게 싣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나는 이런 허드렛 일은 신입사원에게 잠시 시키는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다. 탁송 업무. 규모가 큰 고속버스 회사의 탁송은 잘 짜인 탁송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소버스 회사들의 탁송 업무는 주먹구구식이다. 우선 탁송의 기본 시설인 소화물 보관소가 출발지에도 도착지에도 없다. 따라서 탁송은 버스 회사의 역량을 넘어서는 분야다. 그러나 동명고속만 해도 하루에 100만 원이 넘는 현금 수입이 탁송에서 나왔다. 탁송 수입이 이틀치면 운전기사 한 사람의 한 달 인건비에 달하기 때문에 회사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수입원이었다. 회사는 내게 배차가 주 업무이고 탁송은 부차적인 업무라고 했지만 출근 첫날부터 내 체력과 시간의 대부분을 바친 것은 탁송 일이었다. 탁송품은 하루에 400건이 넘었다. 세계 노선에서 2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버스 한 대당 10건 이상의 탁송 소화물을 실어야 했다. 소화물을 실으며 오전 내내 힘을 쓰다 보면 오후엔 거의 탈진할 지경이 되었다. 40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오후에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땀이 안경알을 가려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탁송품을 예약한 버스로 보내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차를 붙들고 버스 옆구리의 화물칸을 열어달라고 운전사에게 사정을 해야 했다. 그러다가 출발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기사는 고래고래 악을 썼다. 운전기사들이 성질 부리는 것을 탓할 마음은 별로 없었다. 그들 탓이 아니니 말이다. 내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에서 폐차시켜야 할 만큼 낡은 차들이 많았다. 군소 버스 회사는 큰 버스 회사가 처분하는 낡은 버스를 싸게 구입해 빡빡하게 운행함으로써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내려고 한다. 운행 전에 정비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백미러가 덜렁거리는 채로 출발하는 버스도 있었다. 지금도 시골길을 달리는 버스들은 대부분 이처럼 폐차 직전에 위험한 차량들이다. 입사한 지 사흘 만에 회사가 새로 인수했다는 버스 노선이 시험 운행을 마치고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신규 노선이 더해지자 배차 업무와 탁송 업무는 배로 증가했다. 우선 차들이 출발할 때마다 대합실의 승객들을 향해 외치는 일이 중요했다. 자, 대구, 인월, 함양, 거창 승차하세요. 버스가 지금 출발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나오는 상무가 나를 보더니 이렇게 나물었다. 어이 조계장, 좀 더 크게 외쳐야지. 크게.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뱃속에서 소리를 내라고. 나는 상무의 시범을 되새기며 아랫배에 힘을 주고 힘껏 외쳐봤다. 사실 내게는 이 일이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웠다. 세계의 노선이 본격적으로 돌아가자 몸뚱이 하나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주어졌다.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업무량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공기업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38년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회사가 내게 하라는 일은 날밤을 새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미룰 수도 없고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퇴직 후 첫 일터였다. 이 일을 쉽게 포기한다면 그대로 자신감을 잃고 앞으로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버티겠다고 결심했다. 1인 3역을 해낼 각오를 굳혔다. 배차원의 하루하루는 쉼없이 구르는 버스 바퀴와도 같았다.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 몸이 몇 사람이라도 되는 듯 움직여야 했다. 대합실 승객들을 향해 출발을 외치다가도 버스가 떠나기 전 세계 노선의 디지털 시계를 조작하고 승객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버스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차질이 생긴 노선의 배차를 실시간으로 변경하고 탁송 물품을 접수해 버스가 출발하기 전 다급하게 화물칸에 실어줘야 한다. 하루 종일 숨이 가빴지만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나의 시간은 낮도 밤도 오롯이 회사의 것이었다. 보급이 없는 병사. 회사가 주는 건 딱 하나, 월급뿐이다. 작업용 장갑도 소모품도 필요한 사람이 사야 한다. 이 회사는 공무상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보급이 전혀 없는 병사들과 같았다. 보급품이 필요하면 자신의 시급을 털어 조달해야 했다. 시급 일터는 다 그랬다. 배차 계장으로 일하는 동안 한 달에 두세 번 쉬면서 하루 10시간씩 근무했다. 화장실도 참고 참았다가 한 번에 처리했다. 근무하는 동안은 어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본 적도 없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소화물을 화물칸에 실었고 똥차라고 화를 내는 운전기사들을 달래고 위로하며 이런저런 뒷바라지를 했다. 밤에는 전화기를 붙들고 정비공장, 운전기사와 삼각통화를 하며 내일 운행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정확히 배차하려고 노력했다. 적당한 요령이 통하지 않는 일이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거의 날밤을 새웠다. 그러나 일만 열심히 한다고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 물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계로 늘어난 노선을 감당하겠다고 작심했지만 갈수록 탁송품은 많아지고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버스도 점점 늘어만 갔다. 8월의 이른 저녁, 버스 승강장은 무더운 열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다. 출발하려는 버스 화물칸에 짐을 막 싣던 참이었다. 쌀 포대였는데 무거워서 쉽게 실어지지 않았다. 들어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옆 승강장으로 진입해 왔다. 승강장에 들어올 때는 최대한 속도를 낮춰야 하는데 간혹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하는 기사들이 있다. 짐 싣는데 열중해 차가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알아챈 나는 버스를 피하려고 구부렸던 몸을 본능적으로 일으켰다. 그 순간 열어놓은 화물칸 뚜껑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나는 버스 옆에 있던 화물 운반용 손수레에 몸에 걸려 그 위로 거꾸로 곤두박질쳤다. 그리고는 시멘트 바닥을 굴렀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머리에선 피가 났고 허리도 몹시 아팠다. 하지만 바로 병원에 갈 순 없었다. 오늘 일과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근무자는 나 한 사람뿐이었다. 아픈 것을 참고 오후 일과를 계속했다. 퇴근 시간에 영업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위를 보고하고 내일 병원에 가겠다고 했다. 그는 사장님과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잠시 후에 전화가 왔다. 내일 대체 인력을 보내겠다며 하루에 무급휴가를 허락했다. 언짢은 기색이 전화기 너머로 역력히 느껴졌다. 다음날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 CT, MRI를 찍고 여러가지 검사를 했다. 진료비와 검사비로 38만 원이 나왔다. 한 달 임금의 4분의 1이었다. 의사는 머리는 며칠 후에 다시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면서 허리는 한 달 정도 매일 통원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한 달이라니 낭패였다. 진단서를 붙여 우선 사흘의 질병휴가를 신청했다. 질병휴가 신청서 양식이 없다고 하기에 내가 임의로 양식을 만들었다. 영업부장 겸 총무부장은 이 터미널에서 질병휴가를 주는 버스 회사가 어디 있어? 어떤 사유로든지 일을 못하게 되면 회사를 떠나야지. 그는 내가 다친 건 회사의 일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에 회사 업무에 적응하지 못할 시 해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부장이 한마디를 더 했다. 이 바닥에선 웬만큼 아파도 다들 그냥 견디고 하는 거야. 정 많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만둬야지. 회사 일로 다쳐도 마찬가지야. 이유가 뭐가 됐던 당신이 일을 못하게 되면 당신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잖아. 당신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해주는 말인데 버스 회사에서 업무상 제일 하는 건 교통사고 하나뿐이야. 당신이 회사 버스에 치였어? 아니지. 그래놓고 회사의 책임을 떠밀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내가 회사에 바란 건 치료를 위해 무급휴가를 달라고 한 것이 전부였다. 그 대답은 해고였다. 퇴직 후 가졌던 첫 직장에서 나는 그렇게 허망하게 잘렸다. 해고 통지는 구두로 이루어졌고 통지의 효력은 즉시 발효됐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자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버스 회사에서 내 임계장 생활은 그것으로 끝났다. 잘리고 난 다음날 생활정보지에 동명고속에서 배차 계장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실려 있었다. 석 줄짜리 짤막한 구인 광고였다. 다만 근골격계가 좋은 건강한 분이라는 문구가 고딕체로 추가되어 있었다. 두 번째 일터 아파트 경비원이 되다. 생계란 쉬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사는 계속 무리하면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수술을 권했다. 수술 후로는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최소 6개월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 긴 세월 동안 치료를 받으려면 빚을 져야 할 것이다. 벌이가 없는 가운데 빚이란 무서운 것이다. 나는 치열하게 살다 보면 병도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 믿기로 했다. 구인 정보를 다시 살폈다. 60대를 써준다는 직종은 모두 단순 노무직이었고 그중 초보자도 무방하다는 직종이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집에서 가까운 노을 아파트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 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나를 포함해 19명이었다. 거의가 하얀 노인들이었다. 내 차례가 되었다. 면접위원들끼리 속삭임이 오고 갔다. 그래도 한 직장에서 38년이나 근무했다니 성실한 분 같네요. 나이가 제일 젊으니 한번 써봅시다. 뜻밖에도 나를 합격시킨 건 젊은 나이였다. 아내에게 자랑을 섞어 합격을 알렸다. 들뜬 기분으로 집에 가려는데 관리사무소장이 나를 부르더니 지금 바로 118동에 가서 근무를 하라고 했다. 근무요? 어리둥절해서 쳐다보니 소장이 면박을 주었다. 일하러 온 거 아니요? 지금 바로 근무에 들어가세요. 채용되었으니 바로 일을 시작하라는 지시였다. 지원과 면접, 채용과 근무가 모두 3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근무지로 배정받은 118동 경비 초소는 몸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가로 150cm, 세로 250cm 정도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오래된 선풍기 하나와 낡은 책상과 조그만 거울 하나가 비품의 전부였다.
장판에 깔린 시멘트가 침대였다. 이부자리를 보관할 곳도 개인 사물을 넣을 보관함도 없었다. 유리창은 창호가 비틀어져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방충망에 난 구멍들은 비닐 테이프로 대충 막아 놓은 상태였다. 벽지는 떨어져 너덜거렸고 바닥에는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 주위로 개미들이 까맣게 오글거리고 있었다. 천장의 형광등은 한쪽이 기울어 곧 떨어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하니 상기되었던 기분이 금방 오그라들어 한동안 멍하니 초소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내 기운을 차리고 청소 도구를 찾아내 보금자리부터 깨끗이 청소했다. 이제부터 나는 아파트 경비원이다. 교대 근무자는 날 보자마자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에는 30분 단위로 빼곡히 할 일들이 적혀 있었다. 내가 크게 힘든 일은 없어 보이네요 하고 대답했더니 선임자가 나를 한참 쳐다봤다. 아파트 경비원 처음이죠? 일과표에 적힌 건 실제 하는 일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우선 당신이 담당할 구역은 두개동 350세대예요. 이쪽 경비 초소가 7개인데 전에는 각 초소마다 한 명씩 근무했죠. 근데 최저임금이 좀 오르니까 경비원을 6명이나 줄였어요. 전에는 7명이나 하던 일을 이제 혼자 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버스 회사에서 1인 3역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1인 7역을 시킨다는 말인가?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아파트에서는 경비 업무보다 재활용 분리수거, 폐기물 처리, 택배 관리, 주차 관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아파트 공용구역 청소, 조경수 가지치기, 화단 물 주기, 잡초 뽑기, 주민민원 처리 같은 게 기본적인 일이에요. 또 지시를 내린 사람이 아주 많아요. 관리소장, 관리소 직원들은 물론이고 아파트 자치회장 그리고 동대표 16명이 별별 지시를 다 내립니다. 그 지시들이 바로 경비원이 그날 할 일이 되죠. 특히 노인회나 분유회에서 부르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야 해요. 노인회나 분유회에 잘못 보이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해요. 또 주민들도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어린애들까지 경비원에게 심부름을 시킨다. 어린애들이라고 무시했다가는 당장 부모에게 일러서 민원으로 되돌아와요. 선임자는 필요한 것만 빨리 전하는 것 같았지만 이야기는 길게 이어졌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집단장하느라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폐기물은 거의 다 돈을 내야 하는 쓰레기요. 그 처리 수수료를 안 내려고 몰래 버리는 사람이 아주 많아서 주민들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또 봄, 여름이면 온갖 잡초가 사방에 돋아나는데 호미를 들고 이 잡초들을 뿌리 뽑아야 해요. 잡초란 게 뽑고 나서 뒤돌아보면 도로 그대로인 거 잘 알 거요. 사람이 잡초를 이긴다는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될 것이요. 한여름이 제일 힘들어요. 흐르는 땀을 그대로 몸에 품고 하루를 버텨야 해요. 샤워시설이 있는 아파트는 이 동네에 아마 없을 겁니다. 셔츠를 4개씩 가지고 다녀도 갈아입고 나면 몇 분 지나지 않아 옷이 다시 젖어요. 열대야라서 주민의 취침 시간은 늦어지고 취객들은 밤새 술을 마시고는 새벽까지 경비초소 문을 두드려대죠. 경비원 초소는 여름에는 그냥 불 감아요. 낮에는 내부 온도가 40도를 넘어서 숨이 막힐 정도예요. 가을에서 초겨울은 쏟아지는 낙엽과 김장 쓰레기를 마대자루로 하루에 20포드 이상 쓸어 담아야 합니다. 겨울이면 작업을 해도 땀이 나지 않는다면서 거의 매일 공동 작업을 시켜요. 눈이 많이 내리면 치우는데 사나흘이 걸리고 명절이 되면 일은 7배로 늘어나죠. 이 아파트는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여서
이런저런 잡력이 일과표에 적힌 일과보다 훨씬 더 많소. 경비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이런 잡력입니다. 부자 아파트들은 웬만한 일은 다 외부 업체에서 용역으로 주지만 우리 아파트 같은 서민 아파트는 가지치기, 풀 뽑기, 소독, 방역, 정화조, 물탱크 청소, 페인트 칠까지 모두 경비원을 동원해요. 가끔씩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경비에게 그 일 중 일부를 담당하도록 해 용역비를 아끼려고 하죠. 내가 아파트 경비로 일한 5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자벽을 세어보니 100가지는 됩니다. 선임자로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경비원은 그저 늙은 소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치회나 관리사무소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요. 빗자루나 걸레 같은 게 닳거든 웬만하면 제 돈 주고 사서 쓰는 게 마음 편할 거요. 그저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해요. 처음으로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벌써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놓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얼핏 보게 된 텔레비전 화면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경기도 분당에서 어느 70대 경비원이 자살했다는 뉴스였다. 대체 아파트 경비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숨까지 내던지게 되었을까? 그가 견디지 못한 민원과 폭언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만일 어제 아침에 이 뉴스를 봤다면 나는 아파트 경비원을 지원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며칠이 지나자 일이 제법 익숙해졌다. 그러나 슈퍼맨이 되지 않고는 해낼 수 없는 수십 가지 비정형적인 업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주어졌다. 첫 번째 난관은 불법 폐기물이었다. 주민들과 경비원들 간의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여기에 있었다. 쓰레기 중에는 돈을 내고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 주민들은 이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피하려고 눈치를 살피며 후미진 곳에 슬그머니 쓰레기를 버리곤 한다. 불법 폐기물을 슬그머니 넣어서 버리는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다. 온갖 쓰레기를 출입이 빈번한 아파트 현관 앞에 버젓이 내놓는 사람들이다. 나는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 여기에 쓰레기를 두시면 안됩니다.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주세요. 아니, 경비가 그런 것도 안 버려주나요? 아침에 출근하느라 바빠서 쓰레기장에 갈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경비들은 다 알아서 쓰레기장에 갖다 놓는데 왜 아저씨만 아침부터 시비를 걸어요? 네, 그럼 쓰레기를 현관에 버리시더라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놓으세요. 그럼 제가 갖다 버릴게요. 아저씨, 난 그런 거 어디서 파는지 모르니까 아저씨가 사서 버려주세요. 돈 드리면 되잖아요. 1,000원이면 되죠?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당당하다. 나를 한번 노려보더니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 내던지고는 이내 티몰리를 몰고 사라져버렸다. 경비원이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겠다가는 내일은 여기서 일할 수 없을 것이다. 경비원을 시작할 때 선임자가 해준 첫 번째 충고는 주민과 다투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랬다. 다투면 항상 졌다. 내가 오르면 주민은 항상 더 옳았다. 아파트 경비원을 지원하는 이들이 왜 오래된 아파트를 기피하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은 30년 전 자동차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이제 차량은 수용 능력을 300% 정도 초과한다. 작은 공간이라도 보이면 바로 주차장이 된다. 불법 주차한 외부 차량이 너무 많아 경고 스티커를 몇 장 붙였다. 이내 사람들이 몰려와 스티커를 떼라고 아우성이다. 경비원이 겁도 없이 스티커를 붙였다며 욕을 한다. 그것은 저주에 가까웠다. 너 이 자식, 대대손손 아파트 경비나 헤쳐먹어라. 잠시 후 이번에는 어느 할머니가 쫓아와 고함을 질렀다. 내 아들 차를 누가 박아버리고 도망갔어. 너 뭐하느라고 그것도 못 봤어? 당장 박은 사람 찾아내. 외제차라면서 도망간 차를 못 찾으면 내게 수리비를 변상시키겠단다. 이럴 때가 제일 두렵다.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퍼붓는 건 견딜 수 있으나
원인 불명의 파손에 대해 경비원 책임이라면서 견적서를 내밀면 그것은 그저 견딘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변상하라고 일주일 내내 다그치는 분도 있었다. 시키는 일은 뭐든 완수하라. 처음부터 내내 치킨이 되기로 마음먹은 나는 이런저런 잡일을 시켜도 항상 군소리 없이 하며 버텼다. 그러나 정말 쉽지 않은 심부름도 많이 있었다. 냉장고를 옮겨달라. 모기약 좀 사달라. 가구를 옮겨달라. 쌀포대를 들어달라. 길고양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쫓아달라. 택배를 집으로 가져다 달라. 파스 좀 사다 달라. 싱크대에 물이 샌다. 조명을 천정에 달아달라. 휴대폰이 갑자기 안 된다. 도어폰이 고장났다 같은 심부름은 내 대주가 부족해 들어주기 힘들었다. 제일 힘들었던 심부름은 주차장에서 결혼 예물인 금딱지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이를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주차장 전체를 수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그는 경비원이 주워놓고 찾지 못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했다. 노을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됐다. 아파트 배관과 설비들은 대부분 노후될 대로 노후된 상태다. 모든 게 경비원이 보수하고 떼우고 자르고 치워야 할 것들인데 경비원 수를 대폭 줄이는 바람에 인력은 태부족이었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작업이라는 이름으로 경비원을 가진 자벽에 동원했다. 그 이름은 그럴듯 하나 실상은 강제 노역이었다. 조경수를 가지치기 하거나 예초작업처럼 경비원이 하기엔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봄에 하는 풀 뽑기 작업의 경우 고속으로 회전하는 예초기의 날이 돌에 부딪히면 칼날이 튕기는 경우가 자주 있어 특히 주의를 요했다. 아침부터 가지치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가지치기 작업은 예초 작업과 더불어 2달 이상 걸리는 공동 작업이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웃자란 나무가 아주 많아 이 나무 모두가 작업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초보자가 하기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도 이건 견딜만 하다. 그러나 높이 자란 나무에 사다리를 걸치고 톱을 들고 올라가야 하는 가지치기 작업은 정말 위태롭다. 나무 위에서 아래를 보니 까마득한 높이에 현기증이 난다. 밑에는 추락에 대비한 매트 한 장 없다. 나는 공사판 인부가 된 걸까? 대공사가 벌어졌다. 지상 주차장을 비롯해 아파트 마당을 모두 걷어내고 새로운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공사다. 아스팔트 포장 공사는 2주가 걸렸다. 평생 마실 먼지와 평생 먹을 욕을 다 받아낸 것 같다. 흩날리는 아스팔트 가루를 마시며 하루 11시간을 서서 근무했더니 금세 허기가 졌다. 새참이라도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배려를 해줄 리 없었다. 밤이 되자 다리가 너무 아프고 기름 냄새, 아스팔트 가루 때문인지 두통에 어지럽기까지 했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음식물 잔반통을 씻어내는 일은 언제나 힘들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괴로운 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이 튈까봐 얼른 피하듯 지나간다. 그런데 아빠와 놀러가는 차림새의 어린아이가 멈춰서더니 한참을 날 쳐다보고 있었다. 아빠, 저 경비 아저씨 참 힘들겠네. 아빠가 대답했다. 응, 많이 힘들 거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창조간에 나는 공부를 안 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래도 저녁에 일을 하려면 밥은 먹어야 했다. 오늘도 지하실에 퀴퀴한 냄새에 적응하려 애쓰며 도시락을 꺼내 들었다. 지하실 천정은 죽음의 가루라는 성면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지하실에 머무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밥을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 정도다. 길어도 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 군인보다 빠르다. 지하실을 보금자리로 살아가는 고양이가 밥 먹는 내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밥알이 바닥에 떨어지자
어디선가 개미떼가 새까맣게 몰려들었다. 문득 처량한 생각이 들었다. 정말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 시급 노동자로 일하는 동안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은 자른다였다. 수없이 들어서 익숙해질 만도 한데 들을 때마다 가시처럼 목이 걸린다. 경비원으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윗사람 말에 토를 달려거든 관둬라. 의자에 앉아 있으려거든 관둬라. 민원이 생기면 무조건 경비원 책임이다. 바로 관둬야 한다. 주민하고 언성을 높이려거든 관둬라. 지하실에서 쉬려거든 그만둬라. 근무 시간에 휴대폰을 보려거든 그만둬라. 춥다고 지하실에서 전열기를 쓰려거든 그만둬라. 분실된 택배물은 경비원이 물어내라. 그러기 싫으면 그만둬라. 관두려면 일찍 그만둬라. 모두 다 열거하자면 종이 몇 장도 모자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잃기 쉬운 직업이 경비원이구나. 시급 6,030원을 받기가 이렇게도 힘이 드는가? 서러움이 북받쳤다. 경비원은 사람이 아니다.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한 선배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가 처음 왔을 때 길어야 사흘 정도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00일을 넘기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고 100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고 한다. 그가 내 손을 잡더니 또박또박 말했다. 자네는 경비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네.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폐기물 더미에서 숨을 쉴 수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초소에서 잘 수 있겠어? 사람이라면 어떻게 속면가루가 날리는 지하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자네가 사람으로 대접받을 생각으로 이 아파트에 왔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게. 아파트 경비원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경비원은 할 수가 없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래, 나는 인간 대접을 받자고 이 아파트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서러워 말자. 경비원의 휴게시간. 경비원이 휴게시간에 쉴 수 있으려면 그 시간에 아파트도 함께 쉬어야 한다. 그러나 수천 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24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는다. 낮 시간대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합해 4시간이다. 점심시간은 택배가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고 저녁시간은 귀가 차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휴게시간이라고 택배를 받지 않거나 주차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 되면 경비원은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집에서 쉬게 될 것이다. 주민의 민원 전화도 쉬는 시간이 따로 없다. 모든 엘리베이터의 벽에서 경비원 실명제라고 해서 경비원의 사진과 함께 휴대폰 번호가 큰 글씨로 붙어있다. 그 하단에는 찾으면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라는 문구도 인쇄되어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해 놓고 다닌다. 휴게시간에 경비원이 전화 받는지 시험하기 위해 아무 용건도 없으면서 전화를 하는 주민도 있다. 그러면 취침시간은 어떨까? 소장은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 병사가 전쟁터에서 갑옷을 벗고 푹 자도 되는가? 경비원은 경비복을 입고 비몽사몽 잠을 잔다. 심야에도 자동차는 들어오고 취객은 자기 집을 찾지 못해 경비실을 두드린다. 비상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휴게 시간에 쉬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일 잘하는 경비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재계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비원들 가운데 휴게 시간에 제대로 쉬는 경비가 과연 얼마나 될까? 결국 쓰러지다.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퇴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다. 병원에 온 지 닷새가 지나서야 병명이 나왔다. 척추 감염이라고 했다. 가족들이 주치의에게 어떻게 이 병에 걸렸을까요? 하고 물으니 환자의 직업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물었다. 아내는 내가 24시간
격일 근무 경비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하루 24시간씩 쉬는 날 없이 날마다 두 곳에서 일했다고 대답했다. 의사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주치의는 나의 노동이 과로를 넘어 자해 행위였다며 나무랐다. 몸이 힘들면 자각 증상이 있기 마련이고 바로 대처해야 하는데 나는 그 반대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난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한 것뿐이었다. 자해가 아니라 살기 위한 자구 노력이었다고 나는 생각했던 것이다. 입원을 하자마자 회사에 연락부터 했다. 병이 났다고요? 그럼 빨리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진단서를 제출할 테니 며칠만이라도 질병휴가로 해주십시오. 지금 직장이 없어지면 의료보험이 안 돼서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우리 회사는 규정에 질병휴가란 없습니다. 병상에서 나는 속절없이 잘리고 말았다. 나는 38년 직장 생활을 통해 조직과 상사에 충성을 다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었다. 퇴직 후 경비원을 시작하고 제일 처음 한 일은 스마트폰을 없애고 통화만 가능한 핸드폰으로 바꾼 일이었다. 경비 업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였다. 취침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경비복은 항상 입고 잤다. 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새로 구할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이 글은 이 땅의 늙은 어머니, 아버지들, 수많은 임계장들의 이야기를 나의 노동일지로 대신 전해보고자 쓴 것이니 책을 읽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더라도 마음 아파하지 말길 바란다.